요양원에서 쫓겨난 할아버지, 공원에서 바이올린을 켜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그의 연주를 듣고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다 추운 겨울 아침, 서울의 한 공원.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지만 그 자리에는 홀로 앉아 바이올린을 켜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 세월의 흔적이 담긴 손, 그리고 5줄의 낡은 바이올린. 그러나 그가 연주하는 선율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긴 목소리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중 한 명은 멈춰 섰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고 그 순간 그의 발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 노인의 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 깨닫게 된 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과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연주하는 음악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그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를 발견한 유명 음악가는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끝까지 보신다면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1장, 외로운 멜로디. 서울의 겨울 아침은 차갑고 무심했다. 찬바람은 거리의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사람들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강남의 한 공원에는 분주히 지나가는 사람들 틈에서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노인이 있었다. 낡고 해진 외투를 걸친 그는 구부정한 허리를 간신히 펴며 낡은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다. 그의 손은 나무보다 거칠었고 손가락 관절은 뒤틀려 있었지만 활이 현 위를 스치는 순간 공기는 바뀌었다. 바이올린 선율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교를 뽐내는 곡도 기분을 밝게 해주는 멜로디도 아니었다. 그것은 외로움과 슬픔의 집합체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이상하네. 저분이 이 곡을 직접 작곡했나? 뭔가 슬프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들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다. 찬바람이 불자 다시 걸음을 옮기며 노인을 지나쳤다. 저런 노인네가 왜 여기서 저러고 있지? 집은 있는 걸까?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스며들었지만 노인은 듣지 못한 척 눈을 감은 채 연주를 계속했다. 그의 발밑에는 작은 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 몇백 원짜리 동전 몇 개가 굴러다녔다. 지나가던 아이가 컵 속에 자신이 갖고 있던 초코우유 값을 넣으려고 다가왔다. 엄마, 이 할아버지 연주 진짜 멋져요. 돈을 드릴래요. 아이의 동심 어린 말은 따뜻했지만 그 어머니는 아이의 손목을 꽉 붙잡고 거칠게 끌어당겼다. 안 돼.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저런 분들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노인의 활이 그 순간 멈췄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멀리서 한 남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차림의 젊은 남자는 겨울 햇살 속에서 살짝 주저하고 있었다.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노인의 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에게서는 무언가 특별한 아우라가 느껴졌다. 왜 이 음악이 이렇게 내 귀를 사로잡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남자의 이름은 박지훈이었다. 지훈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이름난 바이올리니스트였다. 그는 전날 유럽 투어를 마치고 잠시 한국에 머물며 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공원을 산책하러 나왔고 우연히 이 노인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노인 곁에 섰다. 노인의 바이올린 연주는 멈췄지만 그가 품고 있는 공기는 여전히 묵직했다. 지훈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이 곡은 직접 작곡하신 건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깊고 텅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했다. 작곡?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그냥 내 삶이지.
그 짧은 대답은 지훈을 깊이 흔들어 놓았다. 그는 노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마치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낸 흔적들로 가득했다. 깊게 팬 주름, 초점 잃은 듯한 눈빛, 무표정 속에 감춰진 고독. 하지만 그의 대답은 분명했다. 삶이라는 단어가 지닌 무게가 바이올린 선율처럼 지훈의 가슴을 울렸다. 왜 여기서 연주를 하고 계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화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다른 곳에서 연주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에는 단순한 사실 이상의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바로 그때 노인이 다시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 그는 더 이상 지훈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가 이번에 연주한 곡은 이전과는 또 다른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 선율은 비단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기술을 넘어선 노인의 심장이 곧바로 화를 통해 노래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지훈은 숨을 삼켰다.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이 노인은 누구일까?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연주하고 있을까? 그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연주가 끝난 뒤에도 지훈은 노인을 떠날 수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이 곡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화를 천천히 내려놓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흔들리는 감정이 보였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 듣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지훈은 그의 말에 목이 메어왔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의 떨리는 손끝이 다시 바이올린 활을 쥐었다. 그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이제 막 지훈의 마음속 비밀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듯했다. 제2장, 잊혀진 이른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공원의 그 고요한 순간 지훈의 마음은 묘하게 따뜻해졌다. 그 노인의 연주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걸어온 삶 그 자체였고 무언가 묵직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지훈이 정중히 말했다.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눈은 멀리 나무 끝을 바라보며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다 그는 무거운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강영호, 그 이름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지훈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며 생각에 잠겼다. 과거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어디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영호 선생님, 지훈은 조금 더 다가섰다. 혹시 예전에 음악을 가르치셨나요? 아니면 연주 활동을 하셨던 적이 있는지? 강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없어. 그냥 오래전 음악이 내 삶의 전부였던 때가 있었을 뿐이야. 이제는 다 부질없지. 지훈은 그 대답에 놀랐다. 그의 연주를 듣고 난 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싶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연주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의 연주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은 게 있어요. 영호는 말없이 다시 바이올린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손으로 현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내 음악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에게는 단지 내 기억이야. 그리고 기억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엔 짐이 되더군. 그 말은 마치 자조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진실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영호가 가진 무거운 삶의 그림자를 엿본 듯했다. 다음 날 지훈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영호의 연주가 떠나지 않았다. 바이올린에서 울려 퍼지던 그 깊은 선율은 그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귀에는 여전히 그 음악이 들리는 듯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지훈은 답을 찾고 싶었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단지 영호의 음악만이 아니었다. 그 음악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과거 음악계의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간경호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분명히 음악을 하셨던 분 같은데 왜 기록이 없지? 그러다 문득 그는 한 오래된 기사 속에서 희미한 실마리를 발견했다. 1990년대 후반 한 지역 음악 경연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강모 씨가 돌연 음악계를 떠났다는 짧은 내용이었다. 설마 이분이... 지우는 그 짧은 기사를 읽으며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을 느꼈다. 간경호의 삶에는 단순히 음악을 포기한 이상의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지우는 다시 공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영호는 그날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연주도 하지 않고 바이올린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후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영호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왜 또 왔나? 궁금해서요. 선생님 이야기를 알고 싶습니다. 왜 음악계를 떠나셨는지, 왜 이곳에서 연주를 하시는지, 그리고 왜 가족이 없는지요. 지훈의 질문에 영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그는 느리게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족이 없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버린 거지. 나쁜 아버지였으니까. 그 순간 지훈의 가슴에 또 다른 무거운 돌이 얹힌 듯했다. 영호의 말 속에는 무언가 더 깊은 후회와 슬픔이 숨어 있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면 후회한다고 했지 않았나? 영호는 다시 바이올린을 손에 들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너는 들을 준비가 된 것 같군. 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네, 선생님,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가진 모든 이야기와 선생님의 음악에 담긴 진짜 의미를요. 영호의 손이 다시 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애절하고도 깊은 선율이 공원의 차가운 공기를 가로질렀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의 이야기가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을 기다렸다. 제3장, 아들의 이름 강영호의 바이올린 연주가 끝나자 공원은 일순 조용해졌다. 멀리서 들리던 차 소리조차 희미하게 들리는 듯했다. 지훈은 그 선율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아직은 알 수 없었다. 영호는 천천히 화를 내려놓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엔 깊은 슬픔과 후회의 그림자가 어렸다. 그래,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영호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아들의 이름은 성호였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영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바이올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손끝으로 현을 만지작거렸다. 성호는 참 똑똑한 아이였지. 어려서부터 무슨 일이든 잘 해냈어. 음악보단 공부를 더 좋아했지만 나에게는 그게 상관없었어. 그저 내가 그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뻤지. 영호는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고 그 안에 억누를 수 없는 후회가 묻어나왔다. 하지만 내 음악이 나를 자꾸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 성호가 어릴 적부터 나는 전국을 돌아다녔다. 연주를 위해서, 또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말이야. 성호의 첫 발표회도, 학교에서 상을 받은 날도 나는 한 번도 그 자리에 있어 준 적이 없었어.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을 떠올렸다. 그 역시 바쁜 부모 밑에서 자라며 비슷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 영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성호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 아이가 정말 나를 필요로 했던 순간이 있었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고 아내는 도움을 요청했지. 하지만 나는 중요한 연주회가 있었어. 그날 밤 아내는 내게 울며 전화를 했지만 난 전화를 받지 않았어. 그리고 영호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구었다. 지우는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영호는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밤 성호는 집을 나갔다.
나는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었어. 그는 나를 미워했고 내가 돌아오기 전에 완전히 떠나버렸지. 이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고 아내와도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게 됐어. 모든 게 끝난 거야.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는 자신의 연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그 이면에서 또 다른 바이올리니스트가 모든 것을 잃은 채 혼자 외로움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가족과 다시 만나보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난 이미 그들에게 등을 돌렸고 그들의 삶에서도 사라졌어야 했어. 지금 와서 다시 찾아가는 건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겠지. 하지만 지훈은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간경호의 이야기에 뭔가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다고 느꼈다.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가족을 떠나보낸 게 아니었다. 그에게는 더 많은 후회와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 아드님, 성호 씨는 여전히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훈이 말했다. 영호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어리기도 했지만 곧 다시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너무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단다. 지훈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영호의 이야기를 곱씹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강영호가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그는 영호의 가족을 찾고 성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로 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 가족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영호가 연주를 했던 공원으로 다시 향했다. 이번에는 자신의 바이올린도 함께 들고 있었다. 제4장 감춰진 기억 잃은 아침의 공원은 한산했다. 하늘은 흐릿하게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한겨울의 찬 기운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자신의 바이올린을 들고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간경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들었던 영호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풀어야 할 실마리가 숨어 있다고 느꼈다. 멀리서 한 손에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는 영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구부정한 자세로 걸었지만 발걸음은 느리면서도 확고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영호는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또 왔나? 네, 선생님과 함께 연주를 하고 싶어서요. 오늘은 저도 제 이야기를 선생님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영호는 지훈을 흘끗 보더니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젊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이 든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듣지 못할 이유도 없겠지. 그들은 공원의 구석진 자리로 함께 걸어갔다. 낡은 벤치와 겨울 나무들 사이에 두 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서로 마주 앉았다. 지훈은 바이올린을 꺼내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음악으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잃은 것도 많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들, 평범한 일상의 행복들, 그것들이 때로는 더 소중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영호는 바이올린을 케이스에서 꺼내며 지훈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젊은 네가 벌써 그런 후회를 한다면 내 나이가 되면 후회로 하루하루를 살게 될 거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화를 들어 올렸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음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연주를 시작했다. 지훈의 바이올린은 맑고 힘찼고 영호의 바이올린은 깊고 슬펐다. 그 두 선율이 어우러지며 공원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녹였다. 멀리서 산책을 하던 사람들이 멈춰서 그들의 연주를 듣기 시작했다. 영호의 연주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마치 말로 전하지 못한 그의 모든 후회와 슬픔을 대신 이야기하는 듯했다. 지훈은 그 선율에 자신의 연주를 조화시키며 영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 애썼다.
연주가 끝난 뒤 영호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네가 정말 내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다면 하나 물어보자. 왜 그렇게 나를 돕고 싶은 거냐?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선생님의 음악 때문입니다. 그 음악이 제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의 삶이 궁금하고 선생님께서 풀지 못한 이야기의 끝을 함께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네가 풀어야 할 이야기를 하나 알려주마. 내 아들 성호는 내가 마지막으로 본 이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하지만 영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손을 떨며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진 속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성호와 젊은 시절의 영호, 그리고 한 여성이 함께 웃고 있었다. 지훈은 사진을 받아들며 그 속에 담긴 과거의 흔적을 주에 깊게 살폈다. 사진 뒤에는 희미한 글씨로 적힌 주소가 있었다. 선생님, 이 주소는 우리 가족이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다. 성호가 그곳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다. 지훈은 사진을 손에 쥐며 결심했다.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를 다시 선생님께 데려오겠습니다. 영호는 그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네가 찾는다고 해서 무언가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고맙다. 그날 밤 지훈은 사진에 적힌 주소를 기반으로 성호를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을 뒤지고 그 주소를 중심으로 주변 정보를 모으며 과거를 따라갔다. 성호를 찾는 일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지훈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내일은 직접 그곳을 가야겠어. 무언가 단서가 있을 거야. 지훈은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밤의 서울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제5장 잊혀진 집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사진 속 주소로 향했다. 낡은 지도를 손에 들고 골목길을 따라 걷는 그의 발걸음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주소는 서울의 한 오래된 주택가로 연결되었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과는 거리가 먼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였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은 차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비좁았고 주택들은 낡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지훈은 사진과 메모를 번갈아 보며 주소를 확인했다. 마침내 사진 속 집과 똑같은, 하지만 이제는 폐허처럼 변한 집을 발견했다. 문짝은 녹슬어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가득해 안쪽이 보이지 않았다. 이곳이 강경호와 그의 가족이 살았던 마지막 장소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문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보고 지훈은 용기를 내어 살짝 밀어보았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집은 오래된 채 방치된 듯했고 공기에는 먼지와 습기의 냄새가 가득했다. 지훈은 집 안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방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책과 낡은 종이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그 더미를 살피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노트 한 권과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다. 노트의 표지에는 성호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노트를 펼쳤다. 성호는 이곳에서 살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던 듯했다. 일기 속에는 어린 성호가 느꼈던 외로움과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적혀 있었다. 아빠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다. 나는 항상 엄마와 둘이 있었다. 하지만 아빠가 집에 돌아오실 때마다 나는 잠깐이나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었다. 지훈은 그 글을 읽으며 강경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음악 때문에 가족을 희생시켰다고 했지만 성호는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마다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듯했다.
노트는 점점 더 어두운 감정으로 채워졌다. 성호는 아버지가 중요한 연주회를 위해 또다시 가족을 떠나던 날을 기록했다. 그날 밤 엄마는 울고 있었다.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집을 나가기로 했다. 지훈은 손끝이 떨렸다. 성호가 느꼈던 그 순간의 절망과 외로움이 노트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이제부터 나는 혼자 살아야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오실 거라고 믿고 싶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훈은 페이지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성호는 이 집을 떠난 이후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까? 집을 나오며 지훈은 노트와 사진을 단단히 손에 쥐었다. 이 단서는 성호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는 주변 이웃들에게 성호나 간경호 가족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골목길에서 한 할머니를 만난 지훈은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혹시 이 사진 속 집과 이 가족에 대해 아시는 게 있을까요? 할머니는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 오래전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지. 아버지는 음악가였고 아들은 착한 아이였어. 하지만 그 집은 오랜 세월 비어 있었어. 아들이 떠난 이후로는 아무도 살지 않았지. 혹시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지훈이 재빠르게 물었다.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그 아들이 저쪽으로 갔다는 소리였어. 더 이상은 모르겠네. 하지만 그 아이는 참 불쌍했어. 항상 아버지를 기다리는 얼굴이었지. 지훈은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할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도심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그는 노트와 사진 속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걸음을 재촉했다. 선생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을 꼭 찾겠습니다. 지훈의 결의는 점점 더 강해졌다. 성호를 찾고 영호와의 끊어진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주는 것이 이제 그의 가장 큰 사명이 되었다. 제6장. 희미한 흔적 지우는 할머니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도시의 번잡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골목길을 지나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대로로 나왔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만이 있었다. 성호를 찾아야 한다. 그는 성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단서는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지나가는 이들은 사진 속 낡은 집과 가족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관심 없어 보였다. 몇몇은 오랜 시간 침묵했던 기억을 억지로 떠올리려 애썼지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공원의 간경호가 연주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그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사진 속의 단서를 꼼꼼히 분석하며 이 일이 단지 성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호의 삶을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몇 시간 후 지훈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그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키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그때 식당 주인이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을 흘낏 보더니 물었다. 저 사진은 무슨 사진이에요? 예전 사람 같아 보이는데. 지훈은 급히 사진을 건네며 물었다. 혹시 이분들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이 사진은 오래된 것 같지만 그 가족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분, 이 동네에서 잠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드님은 성호 씨죠? 맞나요? 지훈은 깜짝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맞습니다. 성호 씨를 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식당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몇 년 전에 한 남자가 이 동네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했어요. 그때 그가 가끔 와서 밥을 먹곤 했죠. 그런데 몇 년 전 갑자기 자취를 감췄어요. 소문에는 공장이 망하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다른 실마리를 놓친 것 같았다. 그러나 식당 주인은 이어 말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 있어요. 그는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그리웠다고. 고향. 그 단어가 지훈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즉시 영호가 이전에 말했던 고향 이야기를 떠올렸다. 강영호는 어린 시절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다시 공원으로 돌아갔다. 강경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하루 종일 지훈을 따라다닌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담아낸 듯했다. 연주가 끝나고 지훈은 천천히 다가가 말했다. 선생님 성호 씨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선생님의 고향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이올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흔들리며 여러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 고향, 그곳으로 돌아갔다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향이라. 오래전 그곳을 떠난 뒤로 한 번도 돌아가 본 적이 없다. 너무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났으니까.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돌아가야 합니다, 선생님. 성호 씨를 찾기 위해서라면 선생님께서도 다시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영호는 지훈의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하지만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면 네가 보게 될 건 아마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나의 모든 것일지도 모른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성호 씨를 찾겠습니다. 그날 밤 지훈과 강영호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경기도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과거로 돌아가는 긴 여정처럼 느껴졌다. 영호는 자신의 손으로 바이올린 케이스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자 이제 다시 아들을 찾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진실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제7장. 고향의 그림자.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다. 오래된 돌담과 나지막한 집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간경호의 기억 속 고향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발을 디딘 이후로 몇십 년이 흘렀고 마을은 그 사이 많이 변해 있었다. 영호는 마을 입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표정은 한껏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영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이곳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돌아온 거니까.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은 사진 속 성호와 관련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영호는 마을 구석구석을 바라보며 옛 기억 속에 묻혀있던 장면들을 떠올렸다. 여기가 내가 어릴 때 뛰어놀던 길이었다. 그는 작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저기 있는 저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곤 했지. 그러나 과거의 추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성호를 찾는 것이었고 그 단서를 얻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했다. 그들은 마을 회관 근처로 향했다. 회관 앞에는 몇몇 노인들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훈이 사진을 꺼내며 한 노인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사진 속의 사람들을 아시나요? 특히 이 아이 성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들, 그래, 이 집안에 대해 기억이 난다. 예전에 음악을 한다고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가족 아니던가. 아들이 떠나고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지. 혹시 성호 씨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지훈이 재빨리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몇 년 전 누군가 그 가족의 집 근처를 서성이던 걸 본 적은 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젊은 남자였는데 아마 그 아들이 아니었을까 싶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 집도 비어있잖아. 지훈과 영호는 마을 외곽의 오래된 집으로 향했다. 그것은 영호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이었다. 성호가 마지막으로 돌아온 곳일지도 모르는 장소였다. 집은 흙먼지에 덮여 폐허처럼 보였지만 현관문은 약간 열려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오랜 세월 방치된 흔적이 역력했지만 한쪽 구석에는 최근에 남겨진 것으로 보이는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여기에 누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영호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성호의 이름이 적힌 노트 한 권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성호가 어린 시절 간경호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호는 사진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성호가 여기에 왔었다는 거군. 노트 속에는 짧은 글이 남겨져 있었다. 아버지, 당신이 나를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신이 제게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지훈은 글을 읽고 난 뒤 영호를 바라보았다. 영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손으로 노트를 꼭 쥐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이제야 기억난다. 내가 그 아이를 떠나기 전 그와 함께 연주회를 열겠다고 약속했었지.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지훈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그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성호 씨는 여전히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찾아봐야 합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성호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따라 그를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겨울 해가 뉘엿뉘엿 지는 가운데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다.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조금 더 확고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8장 남겨진 멜로디. 지훈과 영호는 노트와 사진 속 단서를 손에 쥔 채 마을 외곽의 작은 기차역으로 향했다. 영호의 마음은 불안과 희망이 교차했다. 성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가슴 한편을 뜨겁게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혹여 그가 너무 늦었을까봐, 성호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기차역은 낡고 한산했다. 플랫폼에는 몇몇 사람들이 웅크린 채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플랫폼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에게 성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성호를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이 근처를 떠났다면 어디로 간 걸까요? 지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플랫폼 끝에 앉아 오래된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 그의 손이 바이올린을 쥐고 있었지만 활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영호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성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날 밤 전화를 걸었을 때 자신이 받지 않았던 그 목소리,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성호의 눈빛.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영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지훈은 영호가 연주를 시작할 것 같지 않은 침묵 속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다. 그는 영호에게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선율은 성호의 노트에 적힌 마지막 메시지를 음악으로 표현하려는 듯했다. 그것은 희망과 외로움, 기다림과 약속을 담은 깊고도 부드러운 멜로디였다. 영호는 천천히 그의 선율에 맞춰 바이올린을 들고 활을 움직였다.
두 사람의 연주는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지훈이 과거의 상처를 담아 선율을 이끌면 영호는 그 상처에 대한 답을 주듯 더 깊은 소리를 만들었다. 플랫폼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들에게 다가와 연주를 들었다. 겨울바람 속에서도 음악은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한 노인은 조용히 다가와 영호를 바라보았다. 이 연주는, 노인이 말했다, 전에 이 역에서 들었던 것과 같군요. 몇 달 전 젊은 남자가 이곳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적이 있었어. 참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그 남자가 혹시 이 사진 속 사람이었습니까? 지훈이 사진을 보여주며 재빨리 물었다. 노인은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이 사람이었어. 몇 시간 동안 역에서 연주를 하고 기차를 탔어. 그가 떠나기 전에 여기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던 것 같아.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아서 떠난 것 같더군. 영호의 손이 떨렸다. 그가 그 순간 역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 누군가는 자신이었음이 분명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 기차는 서울로 가는 첫 차였어. 내가 들은 바로는 서울에서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 가족과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 음악회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고 했지. 서울, 그곳이 다음 단서였다. 지훈과 영호는 다시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영호는 눈을 감고 바이올린을 다시 케이스에 넣으며 작게 말했다. 성호야, 네가 기다렸다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찾겠다. 반드시 너를 찾아서 우리가 약속했던 그 연주를 함께 하겠다. 지훈은 그의 결의를 느끼며 가방을 정리했다. 그들의 여정은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었지만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성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따라 두 사람은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의 겨울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음악이 울리고 있었다. 제9장, 서울의 무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분주한 사람들 속에서 성호를 찾는 것은 바늘을 찾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들이 발견한 단서들은 분명 그가 서울에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었다. 지훈은 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켜고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음악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성호가 말했던 작은 음악회라는 힌트를 중심으로 한참을 찾던 중 한 포스터가 그의 눈에 멈췄다. 그리움을 노래하다 소규모 바이올린 음악회. 공연 날짜는 내일, 장소는 서울 북쪽의 한 소극장이었다. 지훈은 포스터의 자세한 내용을 읽고 간경호를 돌아보며 말했다. 선생님, 이것이 성호 씨가 준비한 음악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연 이름도 그렇고 장소도 어딘가 개인적인 느낌이 강해요. 영호는 그 말을 들으며 손끝을 떨었다. 내일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선생님, 내일은 우리가 그 아이를 찾는 날입니다. 반드시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공연장 근처의 작은 여관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영호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 손으로 현을 쓰다듬으며 오랜 기억에 잠겼다. 성호야.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너를 만날 자격이 있는 걸까? 지훈은 옆방에서 이 말소리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영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복잡한지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날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작은 소극장은 이미 몇몇 관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공연장은 아늑했고 무대는 조촐했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지훈과 영호는 객석 맨 뒤에 자리를 잡았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약간 마른 체격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그가 들고 있는 바이올린이었다. 영호의 숨이 멎었다. 그는 무대 위의 남자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는 성호였다. 성호야. 영호는 작게 중얼거리며 손을 뻗으려 했지만
지훈이 그의 어깨를 붙잡고 고개를 저었다. 기다리세요, 선생님. 지금은 그를 보세요. 성호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무대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공연은 단지 음악을 연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저를 떠난 한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숨을 죽이는 가운데 성호는 바이올린을 들고 첫 번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선율은 애절하고도 깊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를 기다리며 느꼈던 외로움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표현하는 듯했다. 영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지훈은 그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성호 씨가 이 곡을 연주하는 이유는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곡이 선생님을 위한 것임을 느껴보세요. 성호는 연주를 마친 뒤 관객들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렸을 적 제게는 바이올린보다 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저를 떠나 있었고 저는 그를 기다리며 수많은 곡을 썼습니다. 오늘 연주한 이 곡은 그 사람을 위한 곡입니다. 그리고 성호는 잠시 멈추더니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멈칫했다. 그의 눈은 뒷자리에 앉은 영호를 향했다. 영호와 성호의 눈이 마주친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을 잊었다. 무대 위에서 성호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천천히 객석 쪽으로 걸어왔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지는 순간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다가갔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다. 성호야, 내가 너를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정말. 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까 이제 전 더는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관객들은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았고 그들 사이에서 흐르는 눈물과 감정은 바이올린 선율처럼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날 밤 공연장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장소가 아닌 가족의 재회를 목격한 특별한 무대가 되었다. 제10장, 음악으로 맺어진 약속 공연이 끝난 뒤 소극장의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도 관객들은 누구 하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방금 전 눈앞에서 펼쳐진 감동적인 재회를 목격하며 여운에 잠겨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성호와 영호가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그동안 쌓였던 세월의 무게와 복잡한 감정이 어른거렸다. 성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이 무대를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실 당신이 여기까지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호야, 내가 너무 오래 너를 기다리게 했구나. 아버지로서 너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났던 그날부터 나는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었다.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더 일찍 널 찾았을 텐데. 성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당신을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어릴 때 들었던 당신의 음악은 여전히 제 삶의 일부였어요.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음악이 제 곁에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훈은 객석에서 조용히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가가려 애쓰는 모습에서 자신의 음악 인생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음악이 단순히 소리의 예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는 것. 그 순간 성호가 바이올린을 손에 들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연주한 곡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약속했던 바로 그 곡입니다. 그때는 연주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완성하고 싶습니다. 영호는 말없이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바이올린을 꺼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두 사람은 무대 중앙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연주를 시작했다. 성호의 선율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을 담아냈고, 영호의 선율은 그 추억을 이어받아 그동안의 후회와 사랑을 담았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았다. 바이올린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들렸다. 성호의 음악이 질문이라면 영호의 음악은 대답이었다. 두 선율은 점점 더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곡을 만들어냈다. 음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영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마지막 음을 마무리하며 화를 내려놓고 말했다. 성호야, 아버지가 널 위해 이 곡을 끝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성호도 화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이제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다시 저와 함께 있으니 제 음악도 완성됐습니다. 공연장은 기립박수와 함께 눈물의 장면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이 특별한 순간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무대를 떠났다. 지훈은 조용히 뒤에서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음악이 정말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군요.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공연장을 나섰다. 그날 밤 간경호와 성호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삶 속에서 놓친 순간들과 여전히 함께 나누고 싶은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호는 자신의 바이올린을 성호에게 넘기며 말했다. 이제 네가 이걸 들고 계속 음악을 이어가야 한다. 내가 하지 못했던 약속을 이제는 너와 함께 지키고 싶구나. 성호는 바이올린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연주한 오늘의 음악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앞으로도 아버지와 함께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단지 가족의 화해를 넘어 음악을 통해 세상을 감동시킨 이야기로 남았다. 이제 그들의 바이올린은 서로의 삶과 사랑을 증명하는 선율로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이었다. 제11장 잃어버린 시간, 새롭게 시작된 길. 다음 날 아침, 성호와 영호는 긴 대화를 나눈 후 소극장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지훈과 함께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전날 밤의 감동적인 재회가 남긴 여운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남아 있었다. 성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는 어릴 적부터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떠난 후 제 안에는 사랑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당신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과 동시에 잊고 싶다는 마음이 공존했어요. 하지만 어제 느꼈습니다. 제가 당신을 원망했던 만큼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도요. 영호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성호야, 네가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지 아버지는 알고 있다. 내 어머니와 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내가 너무 늦게야 깨달았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네가 날 용서해줘서 고맙구나. 지훈은 이들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이 서서히 메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선생님, 지훈이 간경호를 향해 말했다. 어제 무대 위에서 두 분이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두 분이 함께 더 많은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서고 싶어요. 어제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저희가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부터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영호는 조용히 바이올린 케이스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아버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우리 함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보자. 그것이 내 어머니와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을 기리는 길이기도 할 테니. 몇 주 후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에서 간경호와 박성호의 바이올린 듀엣 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두 세대가 다시 연결되고 화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특별한 무대였다. 관객석에는 지훈을 비롯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무대 위에서 영호는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오랜 후회와 슬픔 대신 희망과 기쁨이 가득했다. 성호는 아버지의 옆에서 활을 들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준비했다. 첫 번째 곡이 시작되자 공연장은 다시 한번 음악의 힘으로 물들었다. 두 사람의 선율은 서로를 향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약속을 담고 있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연주를 들었다. 공연이 끝난 뒤 영호는 관객들 앞에서 성호와 함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오늘 이 순간 그 실수를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무대를 통해 느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관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음악으로 관객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 이후로 강영호와 박성호의 듀엣은 한국 음악계에서 특별한 전설로 자리 잡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의 화해를 넘어 음악으로 전하는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제12장 영혼의 마지막 선율 몇 년이 흘렀다. 강영호와 박성호의 듀엣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인 무대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그들의 연주뿐 아니라 두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음악은 단지 선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았다. 간경호의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노쇠한 그의 몸은 더 이상 긴 연주를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는 바이올린을 내려놓지 않았다. 성호와 함께 무대를 오를 때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이 바이올린은 내 인생이자 내 어머니와 너에 대한 약속이다. 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단다. 성호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며 그의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다. 어느 봄날 성호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공원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다. 그 공원은 간경호가 처음 성호와 다시 만났던 무대와 같은 장소였다. 그날 영호는 조용히 성호에게 말했다. 성호야, 내가 너와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성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당신과 제가 함께 만든 음악은 제게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조금 더 너와 함께 연주하고 싶구나. 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가 오더라도 네가 우리 이야기를 음악으로 계속 전해주길 바란다. 며칠 뒤 간경호는 평소처럼 성호의 연습을 조용히 듣다가 눈을 감았다. 그는 더 이상 깨어나지 못했다. 성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 쉬세요. 제가 우리의 약속을 계속 지킬게요. 그날 밤 성호는 아버지의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혼자서 연주를 시작했다. 선율은 깊고 애절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그 곡은 영호와 함께 했던 모든 추억 그리고 그가 남긴 사랑과 용서를 담고 있었다. 영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단지 위대한 음악가를 추모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가 남긴 선율을 마음에 담기 위해 모였다. 장례식장에서 성호는 아버지의 바이올린으로 마지막 연주를 했다. 그 곡은 두 사람이 함께 연주했던 첫 번째 곡이었다. 성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의 연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연주가 끝난 뒤 성호는 관객들 앞에서 말했다. 아버지는 제게 음악을 가르쳐 주셨고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이 바이올린과 선율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음악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을 찾길 바랍니다.
몇 달 후 성호는 아버지가 생전에 연주하던 공원을 찾아갔다. 그는 아버지가 늘 앉아있던 벤치에 앉아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음악을 들었다. 그 순간 마치 공원 어딘가에서 강영호의 미소 짓는 얼굴이 떠오르는 듯했다. 성호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 음을 연주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영호의 선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성호의 손끝에서,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놓치고 나서야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너무 늦게야 자신의 실수와 사랑의 무게를 깨달았지만 끝내 용기 내어 소중한 사람과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가 했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오늘이야말로 첫 발을 내디딜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며 때로는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번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이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과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시다. 감사합니다.